세상에 30년 만에 자기를 버린 엄마를 찾아간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찾아간 방식이 놀랍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거지 행색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찾아간 겁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막상 그 엄마를 마주했을 때 딸이 발견한 건 화려한 삶도 뻔뻔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낡아 빠진 단칸방 벽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자신의 신문 기사들,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은 베넷 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도 처음 안겼던 품도 그 품이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내려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아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은 버려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평생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31살의 이지아는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의 외동딸로 자라 이제는 그 회사의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었으니까요. 비서가 따르고 기사가 모시며 언론은 항상 그녀의 이름 앞에 엘리트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드레스룸 가득 걸린 명품 옷들을 보면서도 지안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안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접혀 너덜너덜해진 그 종이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양아버지의 책상에서 몰래 훔쳐본 친모의 주소였습니다. 박수님, 시장 골목 국밥집 주인. 지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딸을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뭘 하나 했더니 고작 국밥집이라니. 차갑게 비웃으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들키기 싫어서 지아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잘 사나 똑똑히 보고 와야겠어. 그녀가 옷장에서 꺼낸 것은 가장 낡고 해진 옷이었습니다. 회사 창고 정리를 하다 버리려던 낡은 점퍼, 밑창이 거의 다 다른 운동화. 거울 앞에 서자 회장 딸의 흔적은 온데간데였고 영락없는 노숙자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나다. 어쩌면 이게 진짜 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녀는 곧장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사 딸린 외제차 대신 허름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낡은 시장 골목이 나타날 때까지 지아는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코끝에 진하고 구수한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고운 사골 육수 냄새. 시장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투박한 글씨로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임내 국밥. 지아는 그 간판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지만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두근거림이 분노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문을 거칠게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낡은 소리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식당 안은 한산했습니다. 구석에서 낡은 TV가 혼자 소리를 내고 있었고 몇몇 자리에 손님이 앉아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탁 하고 거칠게 앉았습니다. 일부러 의자 끄는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지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배고파 죽겠는데 국밥 한 그릇만 그냥 줘요. 거칠고 무례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곧 허리가 조금 굽은 여자가 물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안의 눈이 그 여자에게 고정됐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 오랜 노동으로 까맣게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매는 어딘가 서글프면서도 따뜻한 박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문 앞에서 잠깐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 있었지만 지안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거짓골 한 사람은 돈도 안 될 것 같으니 쫓아내겠지. 그러면 한마디 해주지. 그런데 수님은 돌아섰습니다.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스불을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뜨끈하게 말아줄 테니. 지아는 예상이 빗나가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더 단단하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라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잠시 후 수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를 쟁반에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따끈한 국물 냄새가 코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지아는 고맙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왜 이렇게 적어요? 원래 이렇게 줘요? 툭툭 내뱉는 말이었지만 수님은 인상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몫으로 썰어뒀던 수육 접시를 지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고생을.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그 한마디가 어딘가를 콕 찌르는 것 같아서 지아는 일부러 소금통을 집어 국밥에 왕창 들이부었습니다. 짜서 먹지도 못할 만큼. 그래도 수님은 가만히 보기만 했습니다. 이런 맛없는 걸 돈 받고 팔아요? 당신 자식한테도 이렇게 줄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수님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금방 고개를 숙이며 감췄지만 지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더 몰아붙이려는 순간 수님이 카운터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 양말 한 켤레였습니다. 자기가 신으려고 사뒀던 것이 분명한. 수님은 그것을 지안의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먹고 살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담담하고 확신에 차 있었는지 지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뭔가에 불이 붙듯 억눌렀던 감정이 확 터져 올랐습니다. 지아는 양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착한 척하지 마요. 당신 30년 전에 딸 팔아치운 박수님 맞잖아. 식당 안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수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졌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눌러가며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새 살배기 아이의 사진. 양아버지 집 앨범에서 몰래 빼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탁자 위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애가 커서 지금 내 앞에 왔다고요. 수님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를 보는 수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지안이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안은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외면하려 애쓰며 냉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쿵쿵 너무 세게 뛰어서 자기 귀에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수님이 갑자기 몸을 돌려 가게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아는 사과를 받기 전에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뒤를 쫓았습니다. 주방을 지나 좁은 복도 끝 단칸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문턱을 넘어선 순간 발이 멎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화장대도 없고 변변한 가구도 없는
작은 이불 하나와 라디오 하나가 전부인 방. 그런데 그 방의 벽이 온통 무언가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신문 기사를 오려붙인 것들이었습니다. 이지한 부회장 최연소 승진, 이지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수석 졸업, 이지한 부회장 해외 사업 성공적 진두지휘. 지한 자신에 관한 기사들이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작은 상 위에 지한의 눈이 멈췄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작은 베넷 저고리 한 벌이 반듯하게 개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묵주와 향초 자국이 가득한 작은 제기. 마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앉아 기도를 올렸던 사람의 흔적처럼 지안의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은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아 빠진 통장 하나였습니다. 지안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했니? 내가 죽어도 그건 아니다. 지안은 반쯤 얼어붙은 채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수술비 갚는 날.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입출금 내역들. 1만 원, 2만 원, 1만 5천 원.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몇만 원씩 넣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이 태어나던 날로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던 수님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2도를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수술비는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고 수님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울던 수님에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고급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고 그녀도 오래전부터 그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두 여자는 복도 한켠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에게 보내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고쳐줄 겁니다.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울고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결심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장 대신 가슴을 찍는 심정으로 서류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자신의 인연을 통째로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가고 싶었어.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널 보내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그 이후로도 수님은 아이 곁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재벌가 저택 근처 골목을 맴돌며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 모습, 웃는 모습, 잘 크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버텼습니다. 혹여 방해가 될까봐 한 번도 다가가지 않은 채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안의 손에서 통장이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기고 화려하게 살 줄 알았던 엄마는 시장 골목, 국밥집에서 30년 동안 혼자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리도록 허리가 굽도록 그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넣으면서 언젠가 수술비를 갚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아는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냥 나쁜 엄마인 척 있었어? 겨우 짜낸 말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러자 수님이 천천히 다가와 지안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재벌 집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오랜 스트레스와 일로 망가진 손이었습니다. 부잣집 딸로 예쁘게 컸는데
이런 애미가 창피할까봐 그랬지. 그 말에 지아는 그만 무릎이 풀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얼음이 그 한 문장에 와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지아는 결국 엄마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오열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오랫동안 참아온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수님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사겨온 울음을 이제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눈물을 거두고 다시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어버린 국밥을 다시 냄비에 올렸습니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밥을 꾹꾹 눌러 담고 양념장을 살포시 얹고 두 손으로 지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삼켰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그냥 따뜻하고 깊은 맛. 세상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맛.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수님은 지안의 머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시장 골목 작은 식당에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처음으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웃음 하나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시장 골목에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지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골이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 눈빛은 처음 왔을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이 서 있던 대신 어딘가 따뜻하고 조금 쑥스러운 빛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수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새집 열쇠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생 그만해요, 엄마. 나랑 같이 살아요. 수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골목이 내 삶의 전부인데 어딜 가냐고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지아는 잠깐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게 리모델링을 해드리겠다고. 쉬는 날엔 자기가 와서 일손을 돕겠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안의 양아버지도 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얻었다고. 두 가족은 그렇게 지안이라는 이름의 연결고리로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원망의 공간이었던 국밥집은 이제 두 가족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수님이 혼자 육수를 끓이고 있는데 앞치마를 두른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양파 깔게요. 수님이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님, 딸이 이런 거 해도 되니? 손 거칠어진다. 지안은 씩 웃으며 양파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딸 지안이가 하는 건데요, 뭐. 그 말에 수님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두 글자를 들은 것처럼.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뚝배기 국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시장 골목 사람들이 오늘도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아픔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오늘 그리고 내일이었습니다. 지아는 육수를 젓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슴 한가운데 뚫려있던 구멍이 언제부터인가 메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구멍을 채운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허리 굽은 엄마가 새벽에 끓여낸 국물 한 그릇, 그리고 등을 쓸어내리던 낡은 손의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삶에서 가장 진한 것들은 언제나 가장 소박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뚝배기 하나, 국밥 한 그릇,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의 무릎.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한번 안아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